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인의 종류, 변인의 측정 수준부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척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척도라는 것은 바로 자를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길이를 재는 자, 무게를 재는 저울, 지능을 재는 검사 이런 것들이 다 척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근데 우리 심리학에서의 척도는 심리적인 자를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리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자를 척도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척도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분석 기법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척도에 따라서 통계 분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척도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도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척도에도 네 가지 수준의 척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하는 명명 척도입니다. 노미널 스케일. 이 명명 척도라는 것은 가장 단순한 척도예요. 그래서 구분만 할 수 있도록 범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 남녀, 인종, 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뭐 주소지 이런 것들이 다 명명 척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구분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명명 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다르다 같다 라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얼마나 크다, 뭐 어떤 한 대상의 값이 다른 대상의 두 배가 된다는 그런 표현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명명척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열척도라는 것이 바로 오디널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서열척도, 오디널 스케일. 대상을 어떤 차원에 따라서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뭐 1등과 2등. 프로야구 팀 순위. 1위부터 뭐 10위까지. 그죠? 미스 코리아 진선미 하면 진선미가 바로 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1, 2, 3등. 이런 것들이 다 서열 척도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척도상에서 서로 다른 대상 간의 양의 비교는 가능하지만 얼마나 더 큰지, 뭐 작은지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다. 그죠? 1등이 2등보다는 더 높은 거잖아요. 더 잘한 거고. 근데 얼마나 더 잘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서열 척도는 단지 양의 비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벌 스케일, 등간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벌 스케일. 원래 등간 척도의 더 정확한 표현이 등현 간격 척도라고 해서 등현, 같아 보이는 간격, 간격이 같아 보이는 척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예요. 등현 간격 척도. 대상을 어떤 차원에 따라서 크기를 정해주는 척도인데 척도 간의 간격이 동일한 척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격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거죠. 간격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척도예요. 하지만 절대 0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등간 척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온도라든가
뭐 성적 같은 거 얘기하는 것도 뭐 50점, 30점, 80점. 뭐 온도도 우리가 0도, 뭐 마이너스 영하 1도, 뭐 영상 1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0점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비율로 얘기할 수 있느냐, 몇 배 더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등간척도는 두 대상 간의 양적 비교나 크기에 대한 정보까지만 제공해줘요. 비율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 성적이 50점 맞은 사람과 100점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핏 착각을 하면 100점 맞은 사람이 50점 맞은 사람보다 2배 더 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50점 맞았다고 그 다음 100점 맞았다고 해서 50점 맞은 사람보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50점 더 잘 받았다 점수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2배 더 잘했다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절대 0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 0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몇 배 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와 없는 거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간척도는 단지 크기가 얼마다라는 걸 표현해 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비율, 몇 배 더라는 표현은 절대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난 마지막 비율 척도라는 게 레이시오 스케일이라고 해서 크기를 정해주기도 하지만 척도들 간에 간격이 동일한 데다가 절대 0점이 있는 척도예요. 절대 0점이 있기 때문에 길이 같은 것들, 몸무게 이런 것들은 길이를 우리가 0에서부터 5cm, 10cm 이렇게 재면 절대 0점이 존재하니까 5cm보다 10cm가 2배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비율 척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온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5도하고 10도가 있다. 영상 5도, 영상 10도지만 10도가 5도보다 2배 더 높은 온도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5도 더 높다. 영상 5도보다 영상 10도가 기온차가 5도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2배 더라는 말은 쓸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몸무게도 만약에 50kg와 100kg인 사람이 있다면 100kg인 사람이 2배 더 무겁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0점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율적인 표현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의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척도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물론 뭐 앞에 명령, 서열 이것도 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들이 다 계속 통계학이다, 연구 방법론이다, 우리가 이 심리학 연구를 할 때 다 쓰이는,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그런 변인들이 다 등간 변인, 뭐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그 변인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요.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적인 개념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본적인
그 통계적인 기본적인 지식은 모든 우리 심리학 분야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반드시 뭐 어떻게 보면 통계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 분석에서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점수들의 분포예요. 점수들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파악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분석해야 될 값이 평균이라는 값이에요. 평균. 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평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값을 이제 중앙 집중치다라고 하고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척도는 등간 척도이므로 이 등간 척도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중앙 집중치는 평균값이다라는 겁니다. 뭐 평균값은 너무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잖아요. 평균이다라는 말. 근데 평균만 안다고 해서 점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냥 몇 점부터 몇 점까지가 있는데 그 점수들을 다 더해서 나눴더니 그냥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평균만 가지고는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없어요. 흩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변산성 또는 분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등간척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변산성의 측정치는 표준편차와 별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편차. 그래서 우리가 평균 값을 산출해내고 그 평균을 알면 이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게 되면 표준편차라는 건 뭐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값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값이 바로 표준편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점수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걸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정규 분포의 원리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통계학의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상 분포라는 게 바로 또 항상 가정이 돼 있어야 돼요. 통계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바로 정상 분포라는 겁니다. 정상 모든 점수들은 정상 분포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 분포. 그리고 우리가 보통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두 변인 간의 관계의 강도 그리고 관계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계치가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상관계수. 이 상관계수가 아주 또 기본적인 통계치예요. 보통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뭐 마이너스 0점 몇, 뭐 플러스 0점 몇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플러스이면 정적 상관, 마이너스이면 부적 상관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적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한다. 근데 부적 상관은 뭐예요? A가 증가하면 B는 반대로 감소한다면 부적 상관이죠. 근데 둘이 관계가 있게 움직이면 상관이 있다라는 거고 관계없이 서로 따로 놀면은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계치들을 산출해낼 때 많은 공식에서 활용하는 그 값들 중에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 있고, 상관계수를 자승하면 설명 별량이라는 것이 얻어집니다. 설명 별량은 얼마나 전체 별량 중에서 예언 변인의 값으로 증거 변인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설명 별량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만약에 0.5다. 그러면 0.5를 제곱하면 0.25가 되겠죠. 0.5를 제곱하면 0.025인가요? 0.25인가요? 0.025가 되나? 그래서 그 제곱한 값이 바로 설명 별량으로 얻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0.25 값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25%를 설명 별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25%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과관계 추론을 할 수 없어요. 상관이 있다라고 해서 A와 B가 관련이 있다는 거지, A가 B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는 B가 A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계적인 얘기를 더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통계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별량, 그리고 정규 분포. 그죠? 요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물론 뭐 다 여러분들이 통계학도 배우고 방법론도 배웠다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통계학을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친숙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평균, 그죠? 표준 편차. 그 개념은 다 아실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 연구 방법에서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 연구에서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 이 윤리적인 문제는 상당히 최근으로 오면서 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논문을 내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할 때 학교마다 연구윤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 국가에서도 연구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연구윤리위원회를 다 갖춰놓고 있고요. 학교 내에도, 우리 학교 내에도 있고 모든 대학에는 다 연구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어떤 연구자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려고 연구 계획서를 냈더니 그 연구 계획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검토를 해요. 뭐 이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대상자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겠다. 아니면 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실험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실험을 통해서 그 중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또는 설문조사의 내용이 고등학생들한테 과연 적합한 내용인지, 그런 설문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고등학생들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 건 아닌지, 실험을 중학생한테 함으로써 어떤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낙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단서 조건을 달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이번 연구는 이런 조사나 이런 실험은 어렵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어떤 해를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구 실험은 진행할 수 없다라고 그냥 불허를 하면, 그렇게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논문을 쓰더라도 학술지에 실을 수가 없어요. 게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생활,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한 권리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심리학에서, 임상 심리학에서는 어떤 한 개인의 임상적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되죠. 사생활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특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죠? 어떤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게 알아낸 정보를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거나 그러면 그건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보장,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매니플레이션이라는 조작을 한다는 게 바로 속이는 거예요. 실험 세팅을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그 피험자가 그 세팅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야 사실은 실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변인의 효과가. 그 얘기가 바로 기만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만당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이 끝나고 나면 사후 설명이라는 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실험 장면이지 실제 당신이 이렇다는 건 아니다. 그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실험 장면에서 속였다면 매니플레이션이 잘 조작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속았다면 실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디브리핑이라는 걸 반드시 해줘야만 합니다. 디브리핑.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후 설명. 예. 이렇게 연구 윤리와 관련된 내용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심리학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통계학도 또 우리가 2학기 정도 다 공부를 해요. 그만큼 내용이 많고 또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조직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조직 심리학을 연구할 때 이러한 연구 방법들을 쓰기 위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통계학이나 연구 방법론 시간에 다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연구 방법과 관련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진도를 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이론과 조직 구조예요. 우리가 조직 심리학의 객관에서 아주 초창기 조직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그런 어떤 기업이라는 조직이 갖춰져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다음에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죠. 초창기 이론들입니다, 사실. 기본적인 조직 이론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 구조가 어떻게 기본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 이론들 몇 가지 중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고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전 이론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초창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 이론에서는 조직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먼저 설명합니다. 기본적인 요소들. 그리고 조직의 목적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구상되어야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바로 조직 고전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의 구조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아래 네 가지 기본 요소들이 존재한다. 네 가지의 기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은 어떤 조직이든 다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조직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다 이러한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서로 다른 활동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서로 다른 활동 시스템.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기능,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기능들의 관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또 그러한 활동들과 함께 기능적인 측면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과 기능들이 얽혀져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조직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아주 또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요소가 바로 사람이죠. 뭐 어떤 조직인지 사람은 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과업을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수 요소에 사람은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을 위한 협력이라는 게 바로 또 세 번째 기본 요소예요. 사실은 우리가 조직이 탄생되게 된 배경에는 분업이 밑바탕이 있죠. 그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일을 하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분업을 하지만 그 분업한 일이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니까 협력이라는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요새 최근에 뭐 우리 국가적으로도 또 뭐 정치권에서 뭐 정부 행정기관, 기업체,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그 다음에 정치권에선 여당과 야당,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협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협력. 단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협력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각자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업 조직은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초점을 맞추고 보는 그 덕목이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같이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혼자 잘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 혼자 능력이 뛰어나다고 막 잘난 체 하면서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기업에서는 절대 뽑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혼자만 일 잘한다고 해서 혼자 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협력이라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종, 협력, 같은 팀 내에서 동료들과의 협력, 또 다른 팀과 팀 사이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나의 기업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협력이 없이 그냥 각기 개별 로서만은 조직이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권한이라는 게 이제 바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즉,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권한이라는 게 주어져야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권한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어떤 조직에든 다 기본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활동 시스템, 사람, 목적을 위한 협력, 권한.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조직에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전 이론에서 이제 네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기능적 원칙이라는 거예요. 기능적 원칙. 이 기능적 원칙이라는 건 분업의 배경이 되는 거죠. 분업의 배경. 조직은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부서들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역시 여러 가지 팀들로, 부서들로, 기능에 따라서 쪼개져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기능에 따라서 쪼개진 여러 부서나 팀들이 분업을 하고 있는 팀들이 협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업을 하는 배경이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생산, 판매, 설계, 재무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에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같이 작업 기능을 묶어서 수평적인 성장을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원칙이 사다리 원칙이라는 겁니다. 사다리 원칙. 조직에서 권위가 높은 그룹이 위로 올라가서 수직적 명령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다리는 밑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사다리잖아요. 그래서 수직적 성장을 다루고 조직의 새로운 직급이 추가돼서 명령 계통이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사실은 요즘 기업들은 많이 이제 변화해서요. 제가 요번 주말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모 기업에서 완전히 승진 제도를 없앤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평적 구조로 다 조직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직급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단위를 프로젝트 단위로 묶어서 구성한다. 그러니까 일하는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추세가 많은 대기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최근에. 그게 이제 이런 예전에 초창기 조직에서는 이런 사다리 원칙에 의해서 수직적인 계층을 명령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각 수준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갖죠. 그리고 높은 수준일수록 권한과 책임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 기업들도 전통적으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직급 체계가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들이 다 파괴됐죠. 없어졌어요. 부하 직원은 한 명의 상사에게 기속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명령 계통의 일원화라고 하는 겁니다. Unity of Command. 명령의 어떤 체계예요. 단일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하들은 한 명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상사가 여러 명이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만약 두 명의 상사가 한 팀에 있다? 그러면 그건 혼란스럽죠.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명의 상사에게 귀속되죠. 그리고 뭐 군대 조직도 그렇잖아요. 분대장 그러면 분대원. 분대원이 아마 7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래서 분대원이면 그 분대장의 명령을 들어요. 근데 여러 분대가 있고 그 분대원은 또 역시 그 위에 상사로부터 분대장이 또 명령을 이어받겠죠. 그리고 그 이 명령을 받아서 분대장이 분대원들한테,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분대장은 명령을 받아요. 소대장은 또 소대원들한테 다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분대장이 분대원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분업에 의해서 야기된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나누어져서 이제 분업을 하는데 사실은 그 명령권을 가진 사람, 야, 너 A라는 분업하는 사람은 B 분업을 하는 사람과 같이 협력해. A와 B는 협력을 해. 이렇게 이제 협력을 만들 수 있는,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명령자가. 이게 이제 사다리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원칙과 사다리 원칙. 기능적 원칙과 사다리 원칙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조직 피라미드다. 이거는 사다리 원칙, 수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다리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 계통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루어진다. 기능적 원칙은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수평적. 어떤 조직이든지 이 수직과 수평적인 체계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수직적인 사다리 원칙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원칙이 바로 라인 스텝 원칙이라는 것과 통제의 폭 원칙이라는 겁니다. 라인 스텝 원칙은, 라인 조직은 바로 기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 제조회사의 생산 부서 핵심 기능이죠. 직접적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달성을 수행하는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그룹이에요. 라인 그룹이다. 스텝은 뭐예요? 그 라인 그룹이 잘 돌아가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스텝입니다. 그래서 스텝은 주로 인사. 야, 이런 사람이 필요해.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인사죠. 사람을 뽑아줘.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을 품질 관리, QC라고 하는 퀄리티 컨트롤이죠. 그런 품질 관리 부서처럼 라인을 지원하는 그룹이 바로 스텝이에요. 그래서 모든 조직은 또 역시 라인과 스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이 통제의 폭 원칙입니다. 관리자가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부하 직원의 수. 하나의 감독자가 몇 명의 부하 직원을 감독할 수 있느냐. 그래서 통제의 폭은 2명에서 최소 2명이겠죠. 한 명이 2명. 그죠? 많게는 한 15명까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보통 뭐 군대 조직도 분대장 그러면 한 7명 정도, 한 10명, 많아야 10명. 근데 보통 7명 정도 분대원, 소대원, 그죠? 그런 식으로 숫자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수직 조직은 바로 단계의 수가 많은 거죠. 단계의 수가,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단계가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리고 통제의 폭은 전부 2개씩이에요. 이 제일 밑에 있는 2개를 그 위에 있는 감독자가, 그리고
이 감독자는 또 그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감독자는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감독자를, 최상위에 있는 사람은 또 그 밑에 있는 두 명의 감독자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평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수직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통제의 폭이 크면 수평적 조직이 되고 작으면 수직적 조직이 된다. 굉장히 작죠. 통제의 폭이 작은 거죠. 수평 조직은 통제의 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계 수는 두 단계인데 통제의 폭은 1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네 가지 원칙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그 기능적 원칙, 사다리 원칙, 라인 스텝 원칙, 통제의 폭 원칙, 이 네 가지 원칙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내용이 뭐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이제 고전 이론에서 얘기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신고전 이론이라는 것은 호우선 연구가 20년대죠. 20년대, 30년대 이렇게 걸쳐서 호선 연구가 시작되고, 그런 연구가 나와서 이제 좀 더 발전된 신고전 이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거는 이제 고전 이론은 완전히 거기서 사람은 사실은 배제되고 조직의 뭐 형태, 구성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호우선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사람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또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신고전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고전 이론에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네 가지 결함을 이제 주장했어요. 네 가지 결함. 즉, 고전 이론의 경직성,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문제들의 중요성 부각이 이런 신고전 이론을 얘기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고전 이론의 네 가지 원칙들을 각각 다 그냥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한 거죠. 첫 번째, 기능적 원칙에 대해서. 분업이 분명히 작업 활동에서 기능적 상호 의존성이라는 부분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러한 활동들이 일에서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개인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 중심적으로 막 사람들이 분업을 하다가 또 협력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결과물들만을 생각해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지,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비인간적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람. 작업에서의 소외감을 느끼고 작업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게 됐다. 즉,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일을 오래 계속적으로 하는 건 무리가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을 비인간화했고 일에 대한 의미를 지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반복적 작업을 통해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일에 대한 불만족, 그래서 자꾸 결근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이 일을 하기 싫은데 계속 해야 되는 이 회사에는 못 있겠다.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증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능적 원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사다리 원칙이에요. 근데 벌써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이 두 번째 원칙부터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반드시 질문 코너에 꼭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신고전 이론 이 앞에 부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있으면 추석이죠. 예, 추석인데 지금 아직 확진자는 주춤하긴 하는데 또 아직 조심을 해야 되겠죠. 어, 저는 이제 2차 접종까지 거의 끝냅니다. 이번 주말이면 제가 아마 2차 접종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접종을 꼭 받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